1842년 가을, 해리슨 가족의 하루. 1842년 가을의 첫 햇살이 개간된 땅 가장자리에 벽처럼 서 있는 단풍나무 꼭대기를 금빛으로 물들일 무렵, 해리슨 가족의 집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끼로 빽빽하게 틈을 메운 작은 통나무 집은 밤의 서늘함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잠든 6 식구의 숨결과 벽난로에서 타다 남은 숯불이 뿜어내는 온기는 집안을 살아있는 온기로 채웠다. 가장 먼저 눈을 뜬 사람은 일라이자 해리슨이었다. 그의 잠은 해가 뜨듯 갑작스럽지 않고 부드럽게 깨어났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새날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조용히 읊조린 후에야 그는 일로 거칠어진 발을 조심스럽게 침상에서 내렸다. 그의 나이는 40이었지만 오하이오의 고된 농부 생활은 그의 얼굴에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하는 주름살을 새겨 넣었다. 그는 황소방광으로 막은 작은 창가로 다가가 자신의 땅을 내려다보았다. 제 손으로 숲에서 일궈낸 50에이커의 땅이었다. 일부는 경작지로, 일부는 목초지로 사용되었고, 뒤뜰 숲 가장자리에는 그의 열정이자 작지만 중요한 수입원인 벌통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아내 사라가 잠들어 있는 침대로 몸을 돌렸다. 38의 그녀는 15년을 일라이자와 함께했다. 출산과 질병, 끝없는 노동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한때 부드러웠던 그녀의 얼굴 윤곽을 강철 같은 힘의 뼈대로 닦아 놓았다. 예민하게 잠들던 그녀는 남편의 움직임에 잠이 깼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함께 살아온 세월의 이야기가 담긴 말없는 이해가 오갔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여름 부엌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장작을 가져오기 위해 뜰로 나갔다. 집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진지한 눈빛과 넓은 어깨를 물려받아 거의 어른이 다 된 16살의 아이작과 활기차고 부산스러운 13살의 아론, 두 형제가 가장 먼저 일어났다. 그들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다락방에서 잠을 잤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억눌린 웃음소리, 누가 소젖을 짤 차례인지를 두고 버리는 실랑이로 그들의 아침은 좀 더 소란스러웠다. 다음으로 딸들이 일어났다. 짙은 머리카락을 단단히 따내리고 바람 없는 날의 호수처럼 고요한 어머니의 눈을 가진 12살의 메리. 그녀의 임무는 동생들을 돌보고 부엌 일을 돕는 것이었다. 그녀는 방 안의 어둠 속에서 햇살 한 줌 같았던 금발머리의 7살 레베카와 삼배로 만든 베개에 코를 박고 자고 있던 막내 4살 배기 샘을 깨웠다. 일어나 아가. 메리는 동생의 등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그 사이 사라는 이미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오트밀 죽이 담긴 커다란 무쇠 솥을 삼닥대 위에 올려놓았다. 공기는 연기와 끓는 우유 냄새로 가득 찼다. 그녀는 소중히 간직해온 괴짝에서 계피가 든 작은 주머니를 꺼내 죽에 한 꼬집 넣었다. 일요일을 위해 아껴둔 보물이었지만 오늘 그녀는 아이들에게 작은 기쁨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엄마, 제가 저어도 돼요? 레베카가 소단을 들여다보려고 발돋움을 했다. 그럼 우리 아가, 조심하렴.
일라이자와 아들들은 장작과 갓 짠 우유 한 통, 그리고 닭장에서 꺼내온 신선한 달걀을 들고 돌아왔다. 아침 기도를 드릴 시간이었다. 모두가 달아빠진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자 일라이자가 낮고 고른 목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새로운 축복된 새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리 위 지붕과 식탁 위 양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손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힘과 지혜를 주소서. 악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가족이 한 목소리로 화답했다. 아침 식사는 일상적인 지시만이 오가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라이자는 아이작과 호박과 옥수수 수확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론은 목초지 울타리를 수리하는 임무를 받았다. 메리는 나무 숟가락과 재로 그릇을 닦았고 레베카는 거친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다. 샘은 아버지가 오래전에 깎아준 나무 말을 가지고 놀았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거의 모든 날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것은 계절과 태양이 정해준 믿음으로 신성해진 리듬이었다. 아침 식사 후 집은 텅 비어 여인들의 왕국이 되었다. 사라와 메리는 더러움, 무질서, 그리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필요성과의 매일의 전투를 시작했다. 거대한 통에서의 빨래, 제대로 달궈야 하는 오븐에서의 빵 굽기, 청소, 바느질, 뜨개질, 이 모든 것은 가정이라는 끝없는 순환의 신비로운 의식이었다. 사라는 메리에게 반죽을 제대로 치대는 법을 보여주며 마치 무심결에 말하듯 조용히 말했다. 빵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란다, 딸아. 이건 수고와 기도야. 효모는 믿음과 같아서 믿음이 우리 영혼을 일으키듯 반죽을 부풀게 하지. 밀가루는 우리의 매일의 수고란다. 그리고 물은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것 없이는 모든 것이 부서져 버린단다. 메리는 기술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철학까지 흡수하며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이미 혼자서 빵을 굽고 셔츠를 끄매고 헝겊을 덧댈 수 있었다. 그녀는 기침에 좋은 차를 끓일 약초와 염증에 좋은 찜질에 쓸 약초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위대한 생존학교의 학생이었다. 그 시간 남자들은 밭에 있었다. 일라이자와 아이작은 나란히 걸으며 그들의 낫이 규칙적으로 솟아올랐다가 내려오며 황금빛 밀줄기를 베어냈다. 해는 뜨거웠고 등줄기에는 땀이 피우듯 흘렀다. 그들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다. 노동이 그들의 언어이자 기도였다. 베어낸 밀 단 하나하나가 굶주림과 겨울, 그리고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한 작은 승리였다. 아론은 휘파람을 불며 망치와 삽을 들고 울타리를 수리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좋아해서 이 일을 즐겼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먼 곳에 있었다. 그의 바지주머니에는 페니모어 쿠퍼의 모이칸족의 최후라는 낡은 책이 들어있었다.
대장장이의 아들에게서 최상급 사과 3개와 맞바꾼 것이었다. 독서는 그의 은밀한 열정이자 그의 단조로운 삶과는 너무나 다른 모험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통하는 창이었다. 그는 먼 도시들과 본 적 없는 강들과 다르게 말하고 아마도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을 꿈꿨다. 정오가 되자 사라와 메리가 밭으로 점심을 가져왔다. 빵과 치즈, 차갑게 삶은 감자, 그리고 박하로 끓인 시원한 차 한 주전자였다. 모두 밭 가장자리에 커다란 떡갈나무 그늘에 앉았다. 일라이자는 빵 한 조각을 떼어들고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얘들아, 기억해라.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손으로 기르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분의 섭리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다. 짧은 휴식 후 다시 일이 시작되었다. 일라이자와 아이작은 계속해서 밀을 베었고 아론은 벌통을 확인하러 갔다. 그는 손수 만든 망사를 얼굴에 쓰고 능숙하고 경건하게 벌들에게 연기를 피웠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놀라운 자연의 구조로 보았다. 모든 벌이 제 할 일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완벽한 기계였고 아론은 그 관리인이었다. 저녁, 해가 숲으로 기울어갈 무렵 가족은 다시 집에 모였다. 저녁 식사는 베이컨과 뿌리채소를 넣은 수프로 소박했다. 식사 후 일라이자는 선반에서 크고 낡은 가족 성경을 꺼냈다. 그는 성경을 펴고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르고 단단했다. 그는 욥의 고난과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켰던 그의 믿음에 대해 읽었다. 사라는 뜨개질을 하며 앉아 있었고 그녀의 뜨개 바늘은 규칙적으로 딸깍거렸다. 메리는 양말을 꿰매고 있었고 레베카는 헝겊 인형을 가지고 조용히 놀았으며 샘은 거의 그녀의 무릎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작은 집중해서 아버지의 말을 들었고 아론의 시선은 창밖의 첫 별들을 향해 있었다. 그는 욥이 참고 희망하는 대신 그냥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이 죄스러운 생각을 떨쳐내고 억지로 독서에 집중했다. 그들의 하루는 그렇게 끝이 났다. 기도와 잠자리, 그리고 내일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한 잠. 토요일은 분주한 준비의 날이었다. 주님의 날인 일요일에 아무도 세상 일에 종사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깨끗이 하고 씻고 준비해야 했다. 이번 토요일의 분위기는 특히 긴장감이 흘렀다. 내일 그들은 교회에 가야 했다. 그들의 교회까지는 마차로 거의 2시간이 걸리는 길이었다. 그것은 그들을 익숙한 삶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행사였다. 사라와 메리는 괴짝에서 일요일에 입을 드레스를 꺼냈다. 어둡고 수수했지만 가장 좋은 옷들이었다. 옷을 다리고 깨끗하게 해야 했다. 일라이자와 아이작은 말을 위한 마구를 닦고 기름칠에 씻으며 마차 바퀴에 타르를 발랐다. 아론은 이를 악물고 그의 가장 좋은 구두를 솔로 문질렀다. 샘과 레베카조차도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얌전히 행동했다. 일요일 아침은 동이 트기 전에 시작되었다. 모두 씻고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었다.
평소에는 무심했던 일라이자도 머리를 정성껏 빗고 유일한 넥타이를 맸다. 교회로 가는 길은 축제였다. 소나무 한 그루 한 그루까지 익숙했던 숲이 아침 햇살 속에서 다르게 보였다. 아버지 옆 마부석에 앉은 아론은 길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이상한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교회는 기도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목수 존슨의 딸 에비게일의 미소가 그의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하는 것을 몰래 엿볼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교회는 그들의 집과 같은 통나무 건물이었지만 더 컸다. 안에는 단순한 긴 의자와 설교단이 있었다. 공기는 나무와 밀랍 그리고 유향 냄새로 무거웠다. 목소리가 우렁찬 조나단 목사는 자비와 용서에 대해 설교했다. 그는 탕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라이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그의 믿음은 화살처럼 단순하고 곧았다. 사라는 목사의 말에서 위안과 힘을 얻었다. 메리는 인생에서 길을 잃기 얼마나 쉬운지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아론은 탕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다. 그는 왜 돌아왔을까? 굶주림 때문일까? 아니면 집이란 벽뿐만 아니라 용서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까? 예배가 끝난 후 모두 교회 앞 잔디밭으로 나왔다. 교제의 시간이었다. 남자들은 수학과 신시내티의 밀가격 그리고 정치에 대해 논의했다. 여자들은 소식과 요리법, 치료법에 대한 조언을 교환했다. 아이들은 드문 자유를 만끽하며 뛰어다녔다. 일라이자는 이웃과 혹독한 겨울이 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라는 에비게일의 어머니인 존슨 부인에게 그녀의 오랜 기침에 좋다며 말린 백리향이 든 작은 봉지를 건넸다. 아론은 용기를 내어 에비게일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날씨나 마지막 설교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아론에게 이 대화는 어떤 기도보다 중요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신앙심뿐만 아니라 자신과 비슷한 세상에 대한 호기심의 불꽃을 보았다. 아버지께서 클리블랜드에 도서관이 생겼대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상상이 가세요? 책으로 가득 찬 건물이라니. 상상이 가요. 아론이 대답했고 그는 갑자기 그 기적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은 말이 없었고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다. 집은 그들을 서늘함과 정적으로 맞이했다. 일요일 저녁 식사는 주중 가장 풍성했다. 구운 닭고기와 으깬 간자, 심지어 레베카가 딴 베리로 만든 파이까지 있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일라이자가 말했다. 좋은 설교였어. 주님께서는 언제나 회개하는 죄인을 기다리신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지. 네. 사라는 간단히 대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어딘가 넋을 잃은 듯 불을 바라보고 있는 아론에게 향해 있었다. 자녀들의 영혼에 부는 폭풍에 항상 민감한 어머니의 마음이 막연한 예감에 움츠러들었다. 가을이 지나고 혹독하지만 아름다운 겨울이 찾아왔다. 땅은 하얀 이불 아래 잠이 들었다. 일은 줄었지만 걱정은 줄지 않았다. 끊임없이 벽난로에 장작을 넣고 외양간의 가축을 돌보고 눈더미를 헤치고 우물까지 가야 했다. 바로 그런 시기에 해리슨 가족에게 첫 번째 심각한 시련이 닥쳤다.
레베카의 가벼운 기침으로 시작된 감기가 며칠 만에 샘에게 그리고 메리에게로 옮겨갔다. 하지만 딸들은 열과 쇠약함으로 그쳤지만 샘의 상태는 매우 나빠졌다. 그는 열이 나기 시작했고 얼굴은 불타는 듯 했으며 몸은 마른 기침으로 경련을 일으켰다. 그것은 그루프, 개척지의 아이들에게 끔찍한 재앙이었다. 며칠 밤 동안 해리슨 가족의 집에는 잠이 없었다. 사라는 아들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식초에 적신 헝겊으로 몸을 닦아주고 머위와 질경이 달인 물을 먹였다. 일라이자는 시편을 큰 소리로 읽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았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작과 아론은 말없이 자기 일을 했고 그들의 얼굴은 어두웠다. 레베카는 구석에서 조용히 울었고 두려움과 무력감에 휩싸여 있었다. 셋째 날 밤, 샘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그의 숨은 간헐적으로 휘파람 소리를 내며 끊어졌다. 모든 지식을 동원한 사라는 절망에 빠져 남편을 바라보았다. 일라이자, 의사가 필요해요. 의사. 가장 가까운 의사는 15마일 떨어진 마을에 살았다. 길은 눈으로 뒤덮였다.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다. 일라이자는 창밖으로 몰아치는 눈보라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아내의 얼굴과 죽어가는 아들을 보았다. 항상 그의 버팀목이었던 믿음이 그 순간 금이 갔다. 주님께서는 왜 죄 없는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보내시는가? 제가 가겠습니다. 아이작이 조용히 말했다. 그는 이미 문가에 서서 외투를 입고 있었다. 미쳤구나. 1마일도 못 갈 거다. 일라이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시도해 봐야 해요. 그냥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아이작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소년의 객기가 아닌 어른 남자의 단호함이 묻어났다. 일라이자는 금지하고 명령하고 싶었지만 사라와 시선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간청이 아닌 결의를 보았다. 그녀는 아들을 믿었다. 알겠다. 일라이자는 포기했다. 하지만 브루투스를 데려가라. 그놈이 더 강하고 지구력이 좋다. 아이작이 가장 튼튼한 말을 마구에 매는 동안 아론이 그에게 다가갔다. 나도 같이 갈게. 안 돼. 혼자가 더 빠를 거야. 여기 남아있어. 가족들에게 네가 필요해. 아이작은 하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집은 고통스러운 기다림에 잠겼다. 일라이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사라는 샘의 곁을 떠나지 않고 사랑과 희망의 말을 속삭였다. 아론은 자신이 쓸모없다고 느꼈다. 그의 책과 꿈, 이 모든 것이 진정한 비극 앞에서 먼지 같았다. 그는 처음으로 진정한 책임감과 두려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흘렀다. 폭풍은 잦아들지 않았다. 집안은 추워졌지만 아무도 장작을 더 넣지 않았다. 모두 두려움에 마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 소리를 뚫고 희미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다. 아론이 가장 먼저 문으로 달려가 문을 활짝 열었다. 문지방에는 온통 서리로 뒤덮인 아이작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눈을 털며 안경을 쓴 노인과 가죽 가방을 든 남자가 서 있었다. 앰브로스 의사였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의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는 샘에게 부항을 뜨고 쓴 약을 먹였으며 끓는 물과 약초가 든 솥 위에서 증기 흡입을 시켰다. 아침이 되자 열이 내리기 시작했고 기침은 덜 무서운 젖은 기침으로 바뀌었다. 위기는 넘겼습니다. 의사가 대야에 손을 씻으며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는 강합니다. 살아날 겁니다. 사라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다. 일라이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외투도 벗지 않고 벽난로 앞 바닥에서 그대로 잠이 든 아이작을 힘껏 껴안았다. 병은 물러갔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무언가 영원히 변했다. 일라이자는 자신의 믿음이 말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건 낯선 사람의 도움이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라는 자신의 힘에도 한계가 있음을 알았다. 아론은 항상 단순하고 직선적이라고 생각했던 형이 진정한 조용한 삶의 연약함과 가족의 유대의 견고함이라는 흔적을 겨울이 물러나고 진흙투성이의 소란스러운 3월이 찾아왔다. 샘은 완전히 회복되었고 집안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다. 하지만 해빙과 함께 불어온 바람은 변화의 바람도 함께 가져왔다. 어느 날 저녁 식사 중 아론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겨울 내내 마음에 품고 있던 말을 꺼냈다. 아버지, 클리블랜드에 가고 싶습니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레베카조차 식탁 밑에서 발을 흔드는 것을 멈췄다. 클리블랜드에? 왜? 일라이자가 되물었다. 거기에 기술학교가 열려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학을요. 달이나 증기기관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아이작은 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왜 자신의 땅과 집을 버리고 기계 따위를 위해 떠나려 하는가? 학교라고? 사라는 그 단어를 마치 쓴맛이 나는 것처럼 발음했다. 돈이 많이 들잖니, 아론. 아주 많이. 알아요. 일자리를 구했어요. 존슨 씨의 제재소에서요. 여름 동안 저를 써주시겠다고 했어요. 돈을 모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할 수 있어요. 일라이자는 접시를 밀어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다. 아론,
그건 세상적인 허영이다. 우리의 삶은 여기, 이 땅에 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축복이다. 가족에게는 네가 필요하다. 내가 늙으면 농장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와 아이작이 나누어야 한다. 농장을 나누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아론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생 밭 갈고 씨 뿌리며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성을 주셨으니 그것을 사용해야죠. 재능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죄인가요? 이 질문은 허공에 떠돌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체계 전체에 대한 도전이었다. 가족에 대한 의무보다 자신의 야망을 앞세우는 것이 죄다. 일라이자가 엄하게 말했다. 그럼 제 자신에 대한 의무는요? 주님께서 저를 만드신 그대로의 모습에 대한 의무는요? 논쟁은 자정이 훨씬 넘도록 계속되었다. 일라이자는 전통과 믿음, 그리고 땅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론은 진보와 지식,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것은 한 통나무 오두막의 벽 안에서 충돌한 두 시대의 대화였다. 사라는 말이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바라보며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자식과 가정뿐만 아니라 정의할 수조차 없는 더 큰 무언가를 꿈꿨던 자신을. 그녀는 그의 눈에서 고통을 보았고 그것을 이해했다. 결국 하룻밤 사이에 늙어버린 듯 지친 일라이자가 말했다. 여름 동안은 제재소에서 일해도 좋다. 돈을 모아라. 그리고 나서는 두고 보자. 내 축복을 주지는 않겠다. 하지만 힘으로 널 막지는 않을 것이다. 결정은 네 몫이고 그 책임 또한 네 몫이다. 그것은 승리도 패배도 아니었다. 휴전이었다. 다음 몇 달 동안 아론은 쉬지 않고 일했다. 그는 어두울 때 나가서 어두울 때 돌아왔다. 벌을 다루는 데 익숙했던 그의 손은 통나무와 톱으로 인해 굳은 살이 박였다. 그는 말이 없고 집중했다. 돈은 침대 및 양철 상자에 보관했다. 동전 하나하나가 그의 꿈을 향한 발걸음이었다. 처음에 아이작은 배신감을 느끼며 형에게 삐져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아론이 지쳐서 저녁 식사 중에 그대로 잠이 드는 것을 보고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집불통 당나귀 같으니. 그는 악의 없이 말했다. 알아. 아론이 지친 미소를 지었다. 여름이 끝났다. 공기 중에는 잘 익은 사과 냄새와 다가오는 수확의 기운이 감돌았다. 아론은 그 양철 상자를 손에 들고 현관에 서 있었다. 클리블랜드로 목재를 운반하는 존슨 씨의 마차가 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작별은 쓰라렸다. 레베카는 울었다. 샘은 형이 어디로 왜 떠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메리는 그를 힘껏 껴안으며 속삭였다. 편지에... 아이작은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사라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손에 작고 단단하게 채워진 주머니를 쥐어주었다. 당분간 이걸로 써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동안 달걀과 남은 천을 팔아모은 저축이었다. 어머니, 저는 못 받아요. 조용히 하고 받아라. 그리고 네가 어디에 있든 여기가 네 집이라는 걸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단다. 그분을 잊지 마라. 일라이자는 곁에 서 있었고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다. 아론이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아들을 껴안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너는 네 길을 가는구나. 그 길이 의로운 길이기를 기도하마. 네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기억해라. 기억할게요, 아버지. 아론은 몸을 돌려 마차로 향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탕자처럼 느껴졌지만 죄를 짓기 위해 먼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쫓아 미래의 나라로 가는 것이었다. 마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라이자는 마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뒤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곁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그는 현관 계단에 주저앉아 얼굴을 손에 묻고 방금 자신의 세상의 일부를 잃은 남자의 조용하고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1843년 가을은 해리슨 가족에게 가장 조용한 계절이었다. 아론이 없자 집은 5아이가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그의 부재는 식탁의 빈자리, 아이작이 혼자 일하는 밭, 그리고 그가 읽은 책에 대해 아버지와 벌이던 논쟁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저녁 등 모든 구석에서 느껴졌다. 일라이자는 더욱 과묵해졌다. 그의 기도는 길어졌고 시선은 더욱 엄격해졌다. 그는 아론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가 끊임없이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아들의 떠남을 지식에 대한 열망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믿음에 대한 부인으로 보았다. 아이작은 형의 모든 의무를 떠맡았다. 그는 2사람 몫을 일했다. 그의 어깨는 더욱 넓어졌고 손은 더욱 거칠어졌다. 쾌활한 청년이었던 그는 진지하고 약간은 우울한 젊은이로 변했다. 때때로 저녁이면 그는 아론이 한때 자작나무 껍질에 수치로 그렸던 오하이오 지도를 오랫동안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자신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사라는 그들의 버팀목이었다. 그녀는 가족이 흩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믿음은 남편의 것과는 다른 종류였다. 불같고 단정적인 것이 아니라 강에 깊은 물처럼 조용하면서도 그만큼 강했다. 그녀는 주님께서 아론을 자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며 어머니의 기도가 그가 어디에 있든 그에게 닿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 달에 한 번 클리블랜드에서 편지가 왔다. 아론은 자신의 학교와 그가 공부하는 기계들, 그리고 시끄럽고 활기찬 도시에 대해 썼다. 그는 학비를 벌기 위해 사무실에서 필사하는 일을 구했다고 썼다. 그의 편지는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행간에는 피로와 집에 대한 그리움이 읽혔다. 그는 항상 양봉장은 잘 있나요? 와 모두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라는 질문으로 편지를 끝맺었다.
일라이자는 결코 이 편지들을 소리내어 읽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받아 자신의 작업장으로 가서 얇은 종이 조각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그런 다음 조심스럽게 접어 괴짝에 넣었다. 삶은 계속되었다. 수학을 하고 겨울 준비를 해야 했다. 10월 말 어느 날, 가족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지방에는 이웃인 더글러스 씨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일라이자, 나쁜 소식이 있네. 클리블랜드에서 도시에 콜레라가 돌고 있네. 콜레라. 그 단어는 모두에게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무자비하게 도시 전체를 휩쓰는 병이었다. 사라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가슴에 얹었다. 일라이자는 창백해졌다. 아론. 메리가 속삭였다. 그 소식은 집에 검은 구름처럼 드리워졌다. 그날 저녁의 기도는 특히 간절했다. 일라이자는 샘이 죽어가고 있을 때조차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다. 그는 아들이 그들의 믿음에 충실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기를 기도했다. 한 주가 지났다. 아무 소식이 없었다. 두 번째 주, 침묵. 절망이 그들을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다. 일라이자는 거의 먹지 않았고 사라는 그림자처럼 돌아다녔다. 어느 날 일라이자가 헛간에서 쟁기를 수리하고 있을 때 사라가 그에게 다가왔다. 우리가 그곳에 가야 해요.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클리블랜드에? 미친 짓이야. 2주나 걸리는 길에 거기에는 역병이. 우리 아들이에요. 만약 무슨 일이 생겼다면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해요. 만약 살아있다면 우리가 필요할 거예요. 일라이자는 아내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서 한때 샘을 구했던 그 강철 같은 결의를 보았다.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무는 자식이 공경에 처했을 때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거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함께 있는 것이었다. 그들은 길을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아이작은 동생들과 함께 남아야 했다. 그것은 힘든 결정이었다. 일라이자는 그에게 돈과 서류가 든 괴짝의 열쇠를 건네주었다. 책임감을 넘겨주는 상징이었다. 집을 잘 지켜라. 그가 장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두를요. 아이작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다음날 아침, 일라이자와 사라는 한때 아론을 태워갔던 바로 그 마차를 타고 떠났다. 그들의 길은 동쪽으로 두려움과 미지의 세계를 향해 있었다. 길은 길고 험난했다. 그들은 길가의 여관에서 잠을 잤고 그곳에서는 콜레라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소문은 끔찍했다. 그들은 관이 실린 마차와 넋이 나간 눈을 한 사람들을 보았다. 두려움이 그들의 심장을 옥죄었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마침내 그들은 클리블랜드 외곽에 도착했다. 도시는 악취와 일부 거리의 불길한 정적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들은 아론이 편지에 썼던 주소를 겨우 찾았다. 도시 외곽의 값싼 하숙집이었다.
불면증으로 눈이 충혈된 겁에 질린 여주인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자마자 말없이 2층의 문을 가리켰다. 사라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일라이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었다. 작고 거의 초라한 방. 좁은 침대에 아론이 누워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야위었지만 그의 눈은 뜨여 있었다. 그는 살아 있었다. 부모님을 보자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 아버지, 오실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 그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콜레라를 앓았다. 한때 그가 일거리가 없을 때 먹을 것을 나눠주었던 늙은 이웃 할머니가 그를 간호했다. 며칠에 한 번씩 오던 의사는 아론이 강한 삶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사라는 그의 무릎에 쓰러져 울며 그를 껴안았다. 일라이자는 문지방에 서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원칙과 엄격함이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단순하고 영원한 진실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침대로 다가가 그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을 아론의 뜨거운 이마에 얹었다. 내 아들아. 그가 속삭였고 그 말에는 용서와 사랑, 두려움과 끝없는 안도가 모두 담겨 있었다. 아론은 천천히 회복되었다. 사라는 그를 간호했고 일라이자는 의사와 약값을 지불하기 위해 건설 현장 중 한 곳에서 벽돌을 나르는 임시직을 구했다. 자랑스러운 농부에게는 굴욕적인 경험이었지만 그는 묵묵히 그 일을 했다. 그들은 클리블랜드에서 거의 2달을 머물렀다. 그동안 일라이자는 아론의 세계를 보았다. 그는 아들이 그토록 감탄했던 기계들을 보았고 학교를 보았으며 학생들의 눈에서 지식에 대한 갈증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었다. 이것은 다른 종류의 봉사였다. 아마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지도 모르는 진보에 대한 봉사였다. 떠나기 전 이미 걸을 수 있게 된 아론은 아버지에게 병에 걸리기 전에 작업했던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개량된 쟁기의 설계도였다. 보세요, 아버지. 쟁기날을 이 각도로 만들고 이 절단기를 추가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땅을 더 깊게 갈 수 있어요. 생각했어요. 이게 집에 도움이 될 거라고. 다른 농부들에게도요. 일라이자는 복잡한 선과 계산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이해했다. 큰 도시로 떠난 그의 아들이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집에 대해, 땅에 대해. 좋으신 설계도구나. 마침내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낯선 부드러움이 묻어났다. 완성해야 한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개선 행렬과 같았다. 마차가 익숙한 길로 접어들자 기쁨의 함성을 지르며 집에서 뛰쳐나온 아이작과 메리, 레베카, 그리고 샘이 그들을 맞이했다. 포옹과 웃음, 눈물. 집은 다시 가득 찼다. 아론은 문지방에 서서 정든 벽과 양봉장, 그리고 밭을 바라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성장했고 두려움과 질병, 외로움과 용서를 알았다. 먼 지평선에 대한 그의 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성숙하고 의미 있어졌다. 그는 뿌리가 족쇄가 아니라 버팀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녁, 시끌벅적한 식사 후 일라이자는 가족 성경을 꺼냈다. 하지만 읽는 대신 그는 아론을 바라보았다. 아들아, 그가 말했다. 너는 공부하고 싶어 했지. 그게 네 길이다. 어머니와 상의했다. 수확물의 일부와 벌통 몇 개를 팔겠다. 그러면 네 다음 해 학비로는 충분할 거다. 집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아론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농장은 버틸 거다. 아이작이 말했다. 내가 해낼게. 그리고 네 똑똑한 쟁기는 완성되면 나에게 도움이 될 거야. 그것은 완전한 화해의 순간이었다.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었다. 항복이 아니라 사랑과 이해의 경계를 넓히는 것이었다. 에필로그 5년 후 1848년 해리슨 가족은 아론이 도시의 설계도에 따라 만든 크고 새로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더 편리한 난로와 새롭고 튼튼한 덧문 같은 작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이작은 이제 아버지와 함께 농장의 완전한 주인이었다. 그는 이웃의 딸 에나라는 착하고 부지런한 아가씨와 결혼했고 그녀는 지금 사라가 식탁 차리는 것을 돕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한 살배기 아들 일라이자 주니어가 있었다. 메리는 조나단 목사의 아들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가씨로 성장했고 그녀의 평온함은 온 가족의 버팀목이었다. 이제 12살이 된 레베카는 활기차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 그녀는 아론이 보내준 책으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9살의 샘은 어린 시절의 아론의 복사판이었다. 똑같은 몽상가이자 공상가였다. 그리고 아론 자신은 그는 다리 건설자가 되지 않았다. 그는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신시내티의 작은 기계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농기계를 개발했다. 그의 개량된 쟁기는 이미 그들의 지역 몇몇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었다. 그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 일주일 동안 집에 왔다. 그는 도시적인 옷차림이었지만 이곳에서는 편안함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 옆에 앉아 새로운 밀품종과 워싱턴에서 들려오는 정치 뉴스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녁 식사 후 일라이자는 늘 그랬듯이 성경을 들었다. 하지만 오늘 읽는 사람은 그가 아니었다. 그는 책을 아론에게 건넸다. 네가 읽어라, 아들아. 아론은 무거운 책을 받았다. 그는 책을 펴서 책갈피가 꽂힌 곳을 찾았다. 전도서였다. 그는 읽기 시작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그의 자신감 있고 차분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일라이자는 눈을 감고 들었다. 그는 가족으로서 걸어온 긴 길을 생각했다. 질병과 두려움, 다툼과 화해, 상실과 되찾음에 대해 그들의 믿음은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 속에서 그들을 붙들어주는 닻이었다. 그들의 가족은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함께 쌓아 올리고 사랑과 용서로 틈을 메운 그들의 집의 통나무처럼 견고했다. 아론이 끝까지 읽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는 가족들을 둘러보았다. 백발의 아버지, 피곤하지만 행복한 어머니, 작은 가족을 이룬 형, 그리고 여동생들을. 그는 아버지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 안에서 말없는 인정을 보았다. 그의 길은 돌을 모으는 길이었다. 지식과 경험의 돌을 모아 그것이 시작된 곳, 집으로 되돌려주는 길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그 나름의 질서가, 하늘 아래 그 나름의 때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